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 주제 마지막으로 3절에 물가, 인플레이션. 약간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이론적인 분석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물가 지수 작성하는 거, 이게 또 우리 괴롭혀 아이디어의 문제인데 이거 잘 챙겨서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 지수 작성 문제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마 혹시 물가 통계라는 그런 책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전화번호보다 더 두꺼운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다양한 물가 지수가 이제 개발돼서 작성 발표되는데, 우리 원론에서 볼 것은 네 가지 정도 한번 보면 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보십시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영어로 Consumer Price Index, CPI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는 Producer Price Index, PPI. 그 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 그 다음에가 마지막으로 GDP Deflator. 이거 관련해서 또한 물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요 물가지수들의 이제 개념을 보면 말이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간단하게 메모만 좀 해봐봐. 전국 주요 도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중요 재화와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주로 이제 도시 근로자들하고 보면 되겠죠. 도시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중요 재화와 용역. 요 가격들의 변동하는 것을 지수로 측정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자는 뭘까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 간 거래.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쵸? B2B 거래 그러죠? 여러분, B2B 거래는 뭐예요? 요새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쵸? 신문 보기도 힘든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그쵸? 요새 하여튼 이런저런 비공식, 공식 이런 용어를 많이 나오지. 한동안 난 무지하게 헷갈려서 얼짱 그래갖고. 얼짱이 뭐야 도대체. 그치? 요거 그런 것은 아니지만 B2B 요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 거래되는 거지. 요건 소비자가 소비하는 거, 기업 간 거래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간 거래되는 중요 재화와 용역입니다. 역시. 중요 소비자가 하는 재화와 용역이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요거 역시 기업 간 거래하는 중요 재화와 용역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물가지수는 이렇습니다.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요 재화만 해. 재화만. 서비스는 요건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치? 근데 이제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뽑아. 그러니까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액 구분하지 않고 총액에서 차지하는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일단 먼저 2000분의 1 이상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해보면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0분의 1 이상이 되는 품목을 쭉 뽑아서 수출품은 수출품대로, 수입품은 수입품대로 이렇게 가지고 사실은 수출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이렇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 이건 아예 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한 나라 당해년도 실질 GDP, 당해년도 명목 GDP 이렇게 이제 나눠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 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해봤습니다만 복습도 할 겸 한번 해볼까? 자, 실질 GDP는 아까 어떻게 구했지? 시그마 어떻게 됐어? P, I 어느 때 가격? 기준연도 가격. 거래량은? 계산연도 거래량이지. 그 다음에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해? 시그마 P, I 어느 때 가격? 그쵸? 계산연도 가격이고 산출량은 당연히 계산연도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쵸? 그
그러면 결국은 요 식을 가만 보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나 수량은 똑같고 요렇게 보면은 기준연도 가격에 비해서 계산연도 얼마나 올랐나. 근데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은 우선 포괄 범위가 어땠어요? 모든 최종 생산물 다 들어가는 거지. 그치? 예, 모든 최종 생산물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최종 생산물이 평균적으로 기준연도에 비해서 얼마 올랐냐. 이렇게 이제 챙겨볼 수 있겠죠. 그럼 여쭤보는 대로 한번 말해봐봐. GDP 디플레이터인데, 여러분 2000년도 GDP 디플레이터 값은 얼마였을까? 보나 안 보나? 2000년도는 어때요? 기준연도지. 그러니까 기준연도 가격이자 동시에 그게 뭐야? 계산년 가격이니까 이거 똑같을 거 아니야? 계산해보면 얼마? 디플레이터의 값이 얼마? 곱하기 100 했으니까. 그렇죠? 100 되겠지. 100.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연습해 봅시다. 2001년도에 이게 103 됐다. 무슨 뜻입니까? 2001년도 103 됐다. 그 말은 잘 보면 2000년 가격, 2001년도의 가격 1.03배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최종 생산물 가격이 평균적으로 볼 때 몇 퍼센트 올랐다? 3% 올랐다 이거지. 그치? 평균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번만 더 할까요? 2002년도에 예를 들어서 105가 됐다. 그 말은. 자, 이게 105 되었다는 말은 2000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모든 최종 생산물이 평균 5% 올랐다. 그치? 이게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터는 이렇게 계산돼. 그러니까 디플레이터의 값이 나타내는 바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그치? 기준연도에 비해서 5% 올랐다. 그쵸? 전년 대비 5% 올랐다가 아니죠. 기준연도에 비해서 5%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물가. 물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게 되는데 잘 봐봐요. 요 물가는 요렇게 계산했는데 곱하기 100 안 한 거야. 그냥 계산한 거가 물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가는 값이 얼마일까? 기준연도에는 얼마? 곱하기 100 안 했으니까 1 되겠죠? 2001년도에는 1.03 2002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왜 우리 미시영작에서 이런 거 했었죠?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명목임금이 예를 들어서 110만 원이다 이래 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의 물가는 1.1이다. 그러면 명목임금을 실질임금으로 나눈 것을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거를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실질임금 그랬죠? 그게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거시경제에서 실질치를 구하는데 실질치는 명목치를 물가로 나눈 거예요. 나눴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봐. 우선 요거 봅시다. 2003년도 물가가 1.1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해석. 기준연에 비해서 물가가 10% 올랐다. 이게 나눈 게 실질임금이야. 그치? 나누면 얼마가 돼? 100만 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 실질임금의 의미는. 또 짜장면 얘기할까? 짜장면인데 말이죠.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이다 이래 봅시다. 자, 기준연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 이 사람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준연도 2000년도에 명목임금 100만 원 받아가지고서 몇 그릇 사 먹었다. 100그릇 사 먹었어. 근데 2003년도에 얼마가 됐다고? 임금이 110만 원. 그 겉으로 보기에는 짜장면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10그릇 더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가 아니지. 그 사이에 짜장면 값이 얼마가 됐어? 짜장면 값이 얼마 됐다고? 11,000원이 됐으니까 명목임금은 110만 원이 되었더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릇 수는 똑같아. 그러니까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임금이다. 그렇죠?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겠죠.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가 실질 변수 구할 때는
분모 물가로 나눈다. 그럴 때 이 물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연달별로 계산되어진 요걸 우리가 실질 물가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GDP 디플레이터 물가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만 또 계속해서 더 봅시다. 그러면 요거 이제 개념들은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괄되는 상품입니다. 뭐 이렇게 좀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중요 재화와 용역, 그러니까 거래액이 많은 순서대로 뽑는데 한 500개 내외가 됩니다. 500여 개. 이렇게 보시죠. 500여 개 품목이 잡히게 되고 주로 소비재만 가지고서 되겠죠.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거. 그러나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기업 간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 가격 변동을 보겠다. 이것도 거래 액수 많은 순서대로 뽑는데 그 기준에 따라 뽑으면 9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품목수가 어떻게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보다는 더 많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괄되는 상품은 소비재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자본재가 주로 되겠지. 기업 간 거래되는 거니까. 원자재, 자본재가 주로 이제 포괄된다. 근데 기업 간 거래되는 건데 왜 소비재가 들어갈까? 기업이 대량 구매한다고 보면 되죠. 지난번에 어디 TV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 식당이 한 번에 3만 명이 밥을 먹는다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당 같은데 식당이 엄청나더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서 말입니다. 오늘 저녁은 두부찌개다. 그 두부 어디서 사와? 야, 슈퍼 가서 열무만 사와.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 두부 공장에 가서 직접 사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될 때 소비재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뭐예요? 원자재, 자본재가 포괄돼서 계산될 거고, 수출물가지수는 뭐 수출액이 많은 순서대로 서비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재화만 포함하죠. 근데 각각 수출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각각 한 200개 품목씩 뽑혀서 계산되게 됩니다. 200개 품목. 각각이죠. 각 200여 개 품목이 뽑혀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이거 발표하는 데가 발표 당국이라고 할까 뭐 이런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한국은행. 다른 거 마찬가지야. 수출입 물가지수나 GDP 디플레이터는 개념상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는데 소비자만은 통계청에서 발표해요. 통계청. 이게 뭐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니까 또 외워놔야 돼, 이제. 통계청에서 합니다, 이러고. 근데 통계청은 어디 소속이야?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죠? 재정경제부는 어디야? 설마 국회 아니겠죠?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재정경제부, 통계청. 행정부에서 하고, 생산자 수출입 GDP 디플레이터. 요거는 이제 그 자료의 특성상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말이죠. GDP 디플레이터는 GDP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전체 이제 사후적으로 계산되어진 GDP 가지고 저렇게 전체 모든 최종 생산물 대상이지. 저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소비자, 생산자, 수출입 물가지수 요거 계산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으로라도. 그래서 요 세 가지 물가지수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측정법이라고 할까 뭐 한번 보십시다. 간단한 아이디어만 보면 되겠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수출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5년에 한 번씩 말이죠. 5년마다 품목과 수량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기준연도는 매 0년과 5년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지금 예를 들어보자고. 2003년도에 기준연도는 언제예요? 2000년이야. 그러면 2000년도에 잘 보세요. 소비자 물가지수 같으면 품목을 어떻게 선정한다?
2000년도 기준 지출액이 많았던 순서대로 몇 개? 약 500개. 그쵸? 쭉 뽑는다 이거야. 생산자 물가지수 같으면 기업과 기업 간 거래되는 생산물 중에서 거래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900여 개를 뽑는다 이거지. 수출입 마찬가지도 그렇게 뽑아서 가중평균해서 물가지수 변동을 하는 겁니다. 기본 측정 방법은 이제 똑같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소비자나 다른 거 다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자 2003년이지만은 기준연도는 2000년 기준이야. 그러니까 뽑혀 있겠죠. 2000년에 거래액이 제일 많았던 품목으로부터 그 다음 거래액 많았던 거 쭉 그래가지고 500개를 뽑는다 이거지. 그치? 500여 개. 그럼 말이죠. X로 보면 역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전세야, 전세. 전세. 그 다음에 월세입니다. 세 번째가 쌀값입니다, 쌀. 이런 식으로 쭉 뽑는다 이거지. 생산자 물가지수라면 또 다른 품목, 그죠? 생산자 간 거래하는 것 중에서 X가 많은 대로 쭉 뽑겠죠. 이렇게 쭉 뽑아.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하면 이렇습니다. X죠. 2000년 액수, 쌀 거래 액수 해서 액을 구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만 원이었다. 월세는 90만 원이었다. 쌀값은 80만 원이었다. 그렇죠? 그럼 500개 품목이 다 뽑히겠지? 그러면 여기 시그마한 총액이 나오겠죠. 총액 얼마? 그러면 요게 이제 X고요. 이게 거래액 비중을 찾는다 말이야. 그러면 총액에서 차지하는 요것의 비율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다. 9%다. 8%다. 그럼 500개 품목 전부 다 해서 시그마 해보면 요 값은 얼마가 될까? 1 되겠죠. 전체 비율. 그 다음에가 요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률을 구해보는 거야.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률. 즉 2000년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2003년이지. 그러면 2003년도 2000년 기준 얼마 올랐냐? 요거 이제 변화율을 구한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10% 올랐다. 얘는 20% 올랐다. 얘는 10% 올랐다. 그치? 전부 계속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하냐면 거래액 비중에다가 개별 품목의 가격 상승률을 곱해. 그래서 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곱해보면 어떻게 되나? 10%는 0.1이죠. 요거 0.1이지. 0.1, 0.1 곱하면 0.01 되겠죠? 자, 요건 얼마가 될까? 0.2, 0.09.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렵구만 이거. 018인가? 요것도 역시 곱해. 요거는 0.008인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전부 나와. 그러면 이거를 전부 더해. 다시 한번 봐봐요. 거래액 비중. 2000년도 거래액 비중에다가 2000년과 2003년도 사이의 가격 상승률, 개별 품목 두 개를 곱한다. 그래서 이걸 쫙 구해서 이걸 샥 더해. 그 더한 값이 예를 들어서 0.03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였다면은 2000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올랐다. 그치? 뭐 이렇게. 이게 또 뭐 생산자 기준으로 계산한 거라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기준연도에 비해서 3% 올랐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이거지. 됐어요?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중평균한 물가지수다 이거지. 가중평균. 뭘로 가중했다는 거야?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률을 거래액 비중으로 가중한 거지. 거래액 비중이 많은 거는 그만큼 가중치를 많이 줬다 이거지. 그치?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건 간단한 계산 문제도 얼마든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제 얘기인데요. 지금 올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됐다고? 전년 대비, 기준년 대비 3%가 올랐죠. 그 중에
자, 전세가 얼만큼 영향을 준 거나? 이거 좀 너무 심하다.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예대로 한번 해봅시다. 전월세가 얼마나 영향을 줬어? 얘 때문에 전세 가격 얼마 올랐어요? 1. 월세 때문에 1.8. 얘가 합쳐서 2.8%지. 그러니까 잘 보면 전체 물가가 3% 올랐는데 그 중에 전월세 때문에 오른 부분이 얼마야? 2.8%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나 월세 값이 안정되었더라면, 이게 0이었다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얼마에 그친다고? 0.2%에 그쳤겠지. 그쵸?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걸 싹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그런 거 왜 많이 나오잖아. 이번에 뭐 전철 요금이 30% 올랐다. 그래서 얘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0.5%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게 바로 이 소리다 이거지. 자, 이게 전철 요금이라고 할까? 전철 요금이 예를 들어서 30% 올랐다 이번에. 거래 비중, 여기다. 전철 요금이 30%가 올랐다. 근데 이 전철에 대한 지출액의 비중이 얼마가 있다. 곱해보면 이것이 얼마의 비중. 그러니까 요게 30%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요만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거지. 그치? 예, 요게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요, 요거 뭐 실제로 계산 문제 난다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물가 지수의 개념, 그 다음에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쭉 봤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챙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도 거기 꽤 많이 있는데 요것들을 밑줄을 쳐가 주시면서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2페이지의 내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이론 분석은 뒤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수 물가와 감각 물가의 괴리. 그러니까 통계 당국이 발표하는 물가하고 우리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지금 뭐 최근 외환위기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 3 내지 4%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정주부들,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무슨 3% 4%냐, 30%다 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괴리는 왜 생길까? 뭐 어느 한쪽이 과장하고 속이고 그러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한 번만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563페이지에 괄호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구조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 요 얘기만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감각물가하고 지수물가가 서로 다르다 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 이거죠.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물가지수 계산에 포함되는 상품 개수가 500여 개가 된다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서민 중산층은 과연 이 500개를 일상적으로 소비할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서민 중산층은 기껏 해봐야 100한 5, 60개. 한 150개 정도 소비해. 중산층이 소비하는 것은. 여기 뭐 별게 다 들어가 있거든. 그 중산층 입장에서는 뭐 평생 가도 소비 안 하는 골프용 장갑, 뭐 예를 들어서 골프용 장갑 구경도 못했다 야 나는. 그래서 맨날 나는 고무 저 뭐야 그거 설거지하는 장갑이 중요하지. 난 이거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산층이 소비하지 않는 이쪽 부분에서 가격이 내린 게 있으면, 그렇죠? 이쪽에서 가격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이것이 낮춰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생활에 있어서 느껴지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 괴리가 있다. 그런데 또 문제되는 거는 중산층 서민들이 소비하는 거, 여긴 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세, 월세, 쌀, 파, 마늘, 그렇죠? 양파, 감자, 농수축산물, 생활필수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시에서 봤듯이 그러한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배추값이 10배 오를 때도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느끼는 것에 차이가 나타난다. 요거 한 가지 보고 나머지 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만 좀 보고 가죠. 그 다음에 564페이지에 기타 4절.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경제 변수들이 있는데 다른 거 그냥 쭉 읽어보면 되고 565페이지 내용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식 하나 보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실질임금과 명목임금, 실질이자와 명목이자율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지나오면서 말입니다.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봤죠? 그 식. 가운데 중반 이하에 보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누어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실질임금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명목임금 110만 원이지만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10% 올랐다면 실질임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준연도의 구매력으로 보면은 자, 그것이 이제 실질임금의 내용이다. 요거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실질이자 명목이자의 관계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이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예에 한번 들어볼게. 지금 은행에다 정기예금 또 아니면 예금하면 이자 얼마 받아요? 연. 정기예금 말고 그냥 저축성 예금 한다 하더라도 3% 이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3%라고 하죠. 그 3%는 뭐지? 명목이자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예금하면 1년에 이자 얼마 받는다고? 3%다 그러면 300만 원 이자 받는 거죠. 한 달에 얼마요?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지.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죠.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해보자고. 그럼 명목이자율이 3%다. 그럼 1억 예금하면 300만 원 이자 받는다 이거지. 그런데 말이죠. 1년 예금해놓고 300만 원 이자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3%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 물가가 3%가 올랐다면 실질 구매력 뭐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어때? 실제로 받은 이자는 꽝이지. 왜냐하면 잘 봐봐. 1억 예금하고 말이죠. 1년 있다가 이자 포함해서 1억 3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1년 전에 1억 원짜리 물건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됐을까? 3% 올랐으니까 1억 300만 원 됐겠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 그것도 원금 이자 찾아가지고 사는 거하고 어떻게 돼, 액수가? 똑같아져. 그러니까 결국은 명목으로는 3% 이자를 받았지만 실질 이자율은 얼마야? 제로야. 실제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1년이 지났는데 구매력이 똑같은 상태다. 바로 그런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목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이 같다. 내가 이자 지금 얘기한 대로 3% 받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3% 올랐다면 나는 이자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실질 이자가 제로가 되죠. 근데 요즘 무슨 말이 나오나? 명목 이자는 3% 받았는데, 그죠? 이자는 받았는데 물가는 4% 올랐다면 오히려 실질 이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아까 그 얘기야. 1억 예금에서 1억 300만 원 받았는데 1억짜리 물건이 이제는 얼마 됐다고? 1억 400만 원이 됐어. 그럼 원금 이자 찾아가지고 그 물건을 살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난 거지. 그게 이제 현실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받은 실질 이자율은요.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명목 이자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 받았다.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5% 올랐다면은 실질 이자는 얼마? 5%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에 맨날 나는 거가 명목 이자율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지? 명목 이자율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크다면 실질 이자율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연금 생활자 은퇴 후에, 그렇죠? 퇴직금 같은 걸 가지고서 이자소로 살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됐지. 자, 요것이 이자율이야.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뒤집어서 보시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명목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몇 퍼센트 이자율을 받아야 할 것인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받고 싶은 실질 이자율이 있겠죠. 내가 아무리 그래도 5%는 실질 이자를 받고 싶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나한테 요구할 얼마 내놔라 할 때는 5%만 주세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바보지. 뭐까지 감안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 얼마큼 오를 것 같냐. 만약에 여러분이 5% 오를 거라고 예상됐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자 얼마 내놓으라고. 10%를 줘라.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항의하겠죠. 야, 얼굴 한다고 넌 다른 놈이 더 하구나. 그럼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당신이 가르쳐 찬수. 그쵸? 실질 이자 5%. 물가가 오른다면 이걸 어떻게 돼? 그래야 실질적으로 5% 이자를 받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냥 덜렁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실질 이자가 0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요, 요거 실질이자, 명목이자, 실질임금, 명목임금 이런 얘기 하나가 더 나와 있어서 그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18장 얘기는 요걸로 끝. 잔소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뭐가 있죠? 요약복습. 아주 머리가 어렵습니다. 복잡해져 이거. 쭉 다 봐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요약 및 복습. 그 뒤에 보면은 뭐 저축률은 어떻게 구하냐, 수출입 의존도, 그쵸, 소비율, 저축률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한 번씩은 다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그거 챙겨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시는 복습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 18장은 좀 다르죠. 사실 이거 뭐 지금 안 외워도 나중에 한꺼번에 외워도 괜찮겠어요. 지금 외웠다가 내년 8월달 되니까 다 잊어먹었다. 그렇긴 하지만 역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교재를 쭉 넘겨보면 572페이지에 뭡니까? OX 문제가 있죠. 예, 이번 장 18장의 OX 문제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풀겠다. 뭐 괜찮습니다만 이제 다음 19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 우리가 복습을 해야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 거시경제 서로 분위기 바꿔서 말이죠.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시복습 계속하고 질문은 우리 강의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OX 문제 같은 거 질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실도 바뀌고 해서 좀 짜증도 나고 하셨는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